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우리 시장 하루 쉬고 왔는데 양시장 현재 강세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700선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있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다시 한번 2,720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피 코스닥 비교를 했을 때 코스닥이 굉장히 강합니다. 1%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을 꼽아보자면 대형주가 꽤 강하다는 건데요. 코스피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2,700선 회복에 성공을 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알테오젠까지 5에서 10%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시면 기관 투자자의 수급세,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이 확인되는 쪽이 바로 이 게임주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의 강력한 장기 매수세가 확인되기도 하고 이 중국 환호 관련된 이슈가 포착이 되면서 오늘 힘을 받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시장에 훈풍을 좀 불어다준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꽤나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번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중요했던 이유는요.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 2024년에 금리를 인하한 첫 번째 이 국가가 유럽 중앙은행은 아닙니다. 캐나다도 앞서서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스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가장 높은 기준금리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영국 5.25%대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은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했던 이유는 미국 다음으로 덩치가 가장 큰 은행이 바로 유럽 중앙은행이기 때문인데요. 간밤에 0.5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세 가지의 정책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디퍼지 레이트, 그러니까 수신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서 3.75%대까지 내렸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리파이낸싱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4.25%대까지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4.5%대를 유지했는데 25베이시스 포인트 내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대출 한계금리도 0.25%포인트 내려서 4.5%대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세 개의 주요 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사실 금리를 인하를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돈까지 걷어들이게 된다면은 시장은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간밤에 독일의 국채금리는 올랐고 유로와 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는요, 간밤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간밤에 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은 사실상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다라는 다소 아이러니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되돌리는 국면에 진입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하하긴 했는데 앞으로 계속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언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남겼고요. 추가 인하는 여름보다는 훨씬 늦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면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연준과는 별개로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의 연준 눈치를 좀 봐야 하는데 연준과는 별개로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는 상황은 이전보다는 좀 괜찮아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매파적인 인하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유럽 측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다라기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2023년 말부터 계속해서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의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매주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 이 또한 전주 대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도 실업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에선 좀 경기가 꺾이고 노동시장이 꺾이기를 바랬지만은
이렇게 또 크게 꺾여 버리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이 금리 인하가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 FOMC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FOMC보다 미국에 나오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애매한 연준 커멘트보다는 경제 성장률 수정치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2.5%보다 낮은 수준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준의 통화 정책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FOMC 기자회견 이후에 유의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애매한 이야기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오히려 미국이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하느냐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요. 막대한 거래 대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Wall of Money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거래 대금 자체가 7월에 원래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7월에는 역시나 이 거래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하반기에는 강력한 수익을 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3분기 반기에 시작되는 자금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7월 달에는 이전 분기 대비해서는 큰 폭의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7월에는 전체 거래 대금 대비해서 9베이시스 포인트의 자금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9베이시스 포인트를 잘 계산을 해봤더니 29조 달러 가운데 260억 달러가 이번 7월에 전체 증시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와 소매 투자자가 7월에 시장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고 또 계절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번 7월부터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 낙관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예상보다 올해 이 침체된 흐름을 보이던 게임주가 최근에 몇몇 종목들이 몇몇 게임들이 흥행을 함에 따라서 그리고 중국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음에 따라서 좀 상승의 힘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또 최근 시장 안에서 이 게임주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 기업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시장의 트렌드상 기관 투자자의 손끝에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의 그 끝에 좀 수익성이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게임주 안에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 특히나 장기 매수세가 좀 상당히 오래 유입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9거래일 중에 8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물을 좀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펄어비스나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35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사들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하루에 많은 양의 매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장기화된 매수세를 보인다는 게 안정적인 지수를 상향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매수세가 좀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지수를 상향시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이 게임주에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포인트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투자자의 매수세뿐만 아니라 이 게임주에 좀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중국 시장인데요. 최근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 FTA 2단계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서 게임 판호 발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는데 정말 지난 5일에 중국에서 15종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이번 외자 판호 발급에 우리나라 기업의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검은 사막은 이미 전 세계 총 12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판호 발급이 허가됨에 따라서 빠르면 올해 중국 서비스를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 판호 허가 계획이 밝혀짐에 따라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힘을 받고 있고 이 하반기에 매출과 실적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 온라인 중국 시장 매출은 519억 원가량 될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좀 상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은 사막에 대한 매출이 포함이 될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1.3%가량 상향시킨 상황입니다. 지금 이 검은 사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 안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의 활동이 보이고 있는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미 판호를 받은 이 위메이드와
게임즈와 NC소프트의 게임들도 중국 시장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역시나 이 현지 시장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장 확장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국 시장이 꼭 공략을 해야 하는 시장이지만 공략하기 참 어렵다 하는 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만큼 이 판호를 어떻게 따내느냐, 판호를 어떻게 좀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안에서 점유율을 키워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힘을 더 키우겠다 하는 것이 요즘 게임 업계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글로벌 신작을 내놓을 때 애초에 글로벌 향에 맞는 신작을 출시한다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장르나 플랫폼을 다각화하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더 적합한 형식으로 신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노력으로 글로벌 시장 안에서 매출과 실적을 좀 키워보겠다 하는 노력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게임주의 기대감을 가득 끌어올렸던 나 혼자 레벨업이 계속해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다운로드 수는 2천만으로 이 세계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 역시나 이 4월에 출시된 이후에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권 10위권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계 3대 게임쇼와 이 국제 게임 전시회가 8월과 11월에 열리는데요. 이 게임 안에는 아직 출시 예정인 게임도 공개가 되고 이러한 게임쇼에서 지금 트렌드나 앞으로 인기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출시할 게임들 그리고 출시하고 있는 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 수요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이 안에서 우리 게임이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IPO 시장에서 그리고 게임 시장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정이 바로 이 시프트업의 IPO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이 좀 연기되었다라고 합니다. 공모주 3.5조의 대여 IPO가 대기 중인 상황인데 원래 공모 청약 이번 달 18일에서 19일이었는데 다음 달 2일에서 3일로 미뤄졌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일도 13일에서 27일로 연장된 상황인데요. 지금 워낙 기대하고 있는 시프트업 IPO인 만큼 어떠한 상황일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기간이 연장된 게 기대감이 확장된 상황이다라고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이 시프트업이 이 게임 시장의 판도뿐만 아니라 게임주의 매력도 투자도까지 어떻게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하시면서 마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가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함께 연결해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미국 증시를 좀 뒤늦게 따라간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랑 키맞추기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그 휴장이었잖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휴장 기간에 재차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이 신고가 경신의 배경에는 고용 둔화라든지 서비스업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시장이 우호적이었죠. 시장 금리가 하락했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증시 자체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증시에서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좀 반영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이지만 외국인 자금들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상승하는 데 있어 뒷받침되는 또 배경이 되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뭐 FOMC 뭐 대기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려감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도 뭐 고용이나 경기 둔화에 대한 이제 그 경제 지표가 더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뭐 가장 최근에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동해 석유 매장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그 액트지오 분석 을 맡겼던 액트지오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관련주의 세론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고 지금 같은 경우 몇몇 종목들은 음전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한 며칠 동안 이끌었던 테마가 잠시 주춤하거나 혹은 꺾였을 경우에 관련한 종목 그 외에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좀 큰 의미가 있죠. 그 SK 하이닉스가 뭐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그 엔비디아가 애플을 꺾고 시총 2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충분히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뭐 캐펙스 확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이죠. 오늘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다음 주에 FOMC 등 개별 이벤트들이 현재 좀 대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것보다도 결국 미국발 반도체 훈풍,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를 말씀드렸었죠. 미국발 반도체 훈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AI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쏠리고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시장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테마 쪽으로 움직였던 거래 대금 자체가 주도주였던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좀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 휴장일 전날이죠. 수요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요일보다도 오늘이 수급 상황이 더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HBM과 관련되어 있는 3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이 회사들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HBM이 확대될수록 그에 따라 수혜가 더 배로 더 커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올해 매출액이 한 1,700억 정도로 전년 대비 8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660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40% 늘어날 것이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전반적인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의 업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회사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고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 수급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PSK 홀딩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좀 급등이 크게 나오는데 지금도 매수 레인지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상승을 함으로써 오히려 장기 횡보했던 구간을 돌파를 했다.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고 시세가 분출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했다는 차원에서 오늘 조금 상승이 좀 가팔라 보이긴 하지만 접근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시장 오후 2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0.94% 상승하면서 2,71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을 점차 키워가면서 지금 1.58% 상승하고 있는데요. 86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수급 동향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오늘로써 2거래일째 매물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냅니다. 2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이면서 3,232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강력하게 담아냅니다. 2,700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데 이로써 6거래일째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덜어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오늘도
역시나 좀 6거래일째 매물을 덜어내면서 좀 장기간의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642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코스닥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 투자자가 좀 강력하게 담아내면서 1% 가까운 1%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급적인 흐름이 또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전문가님들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급적인 특징이 시장을 어떻게 끌어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이렇게 하루 쉬고 금요일 시장 맞이했는데 예상보다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도 2차 전지주들 관련해서 계속 이제 유입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6월에 있는 엑스포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터배터리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2차 전지를 매수를 하고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좀 그동안에는 실망감들이 좀 많았는데 다행스럽게 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좀 아쉬운 모습을 좀 쓸어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런 시장일수록 이제 오히려 더 급등이 연출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기에 이제 또 과대하게 좀 이렇게 특정 섹터를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명언이 괜히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이벤트를 통해서 수익이 나신 부분들을 또 리스크를 해지하는 전략들도 병행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가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연휴 전에 2차 전지 좀 움직여주려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좀 반등이 확인이 됩니다. 또 어떠한 흐름으로 다른 종목들 수급적 특징으로 움직이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팀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또 외국인이 잘 들어와 주네요. 일단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현물, 선물 들어오게 되면서 모두 양시장 모두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우리가 좀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 측면에서 키 맞추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비차익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던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서의 차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굉장히 순환매도 빠르고 변동성도 굉장히 심했던 만큼 오늘 증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 초반 대형주 단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다가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유가라든지 시추 관련 종목군들 쪽으로 테마 쪽으로 다시 한번 움직였다가 그쪽에서 힘이 빠지면서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혹은 방산 쪽에 다시 한번 움직였고 그 수급이 에코프로 그룹주로 다시 한번 옮겨 붙고 있는 모습이어서 현재 제한된 시장 내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빠른 대응에 맞추지 못할 거면은 오히려 관망을 하는 게 낫거나 혹은 대형주 단에서의 조금 더 천천히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순환매도 너무 빠르고 변동성도 강력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오늘도 순환매 속도 좀 상당히 빠릅니다. 이럴 때 빠른 시장에 좀 성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관망하시면서 시장의 흐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특히나 이 대형주의 흐름을 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더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체크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특징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최우은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쪽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외국인 자금으로 오늘 시장에서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아입니다. 세 번째는 한미반도체. 특히나 SK 하이닉스 쪽에 그치지 않고 SK 하이닉스 향으로 좀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현대로템, 다섯 번째로는 SK 스퀘어 올라와 있습니다. 방산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매도하는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C, 세 번째로는 네이버,
네 번째로는 LG전자,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사고 기아는 파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선 정반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실리콘2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첨단소재, 세 번째로는 리노공업, 네 번째로는 카페24,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펄어비스가 가장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LB,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올라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엔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매수로 현재 포지션 일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네 번째로는 KB금융,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시장에서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MM, 세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엔솔도 정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번째로는 넥스틸,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다 사랑하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TI, 세 번째로는 테크윙, 네 번째로는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온칩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펄어비스 현재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KNR 시스템, 세 번째로는 잉글우드랩,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이패밀리 SC, 다섯 번째로는 미코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지금 포착하고 계신 수급적 특징주는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3S코리아 그리고 현대로템을, 김지은 팀장님께서는 한미반도체와 우양을 오늘의 수급적 특징주로 잡아주셨는데 한 종목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S코리아부터 출발해 볼까요? 사실 뭐 3S 코리아가 네. 주목을 받은 건 5월 30일 날, 네. 그러니까 이때 LG전자가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여기 이제 실적들이 기대가 된다고 급등을 하면서 이제 관련주로 좀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착공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것이 이제 이 AI 센터, 즉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했을 때 나오는 발열 부분을 잡아서 전력 효율화를 이제 증진시킨다. 이게 이제 초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올 한 해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섹터는 아무래도 기승전 AI였습니다. 그러면 이 AI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반도체를 만드니까 열 관리를 해야 되고, 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니까 전력 설비 들어가고, 전력 설비 들어가니까 이제 뭐 냉난방 공조까지 나오게 된 셈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섹터의 순환매가 굉장히 성향이 강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봤을 때 지금 모든 시장은 이 AI 시장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상승 탄력은 충분히 AI 시장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이 3S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냉난방 공조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일주일 사이에 종목이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LG전자 주가가 이번 주에만 하더라도 주가가 빠진 게 뭐 주초 대비했을 때는 뭐 한 4% 정도 내외였지만은 4% 정도 내외였지만은 사실 이제 5월 29일, 28일 이때 이제 급등한 이후에 이제 뒤늦게 탑승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손실폭이 뭐 10% 가까이 이렇게 후퇴가 나왔을 겁니다.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를 착공했을 때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즉 우리가 뭐 에어컨 돌려서 이제 열을 잡겠다라는 개념인데 조금 시장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액침 냉각 쪽으로 이제 섹터가 테마 한번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이제 뭐 액침 냉각 쪽이라 하더라도 뭐 KN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변동이 좀 적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이 3S를 이제 접근하는 원인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애플의 WWDC
WWDC 여기 이제 연례 개발자 행사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애플이 이제 설레발을 좀 쳐놨습니다. 오픈 AI와의 계약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번에 iOS 18번째 모델에도 이제 AI 모델이 직접 적용된다. 여기 기대감을 좀 띄우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용자들의 AI 접근성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정립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연산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의 캐파는 커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향 그리고 이제 냉난방 공수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처럼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수급을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AI 시장, AI 데이터 센터 시장은 뭐 계속해서 강력한 전망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력 효율을 높이는 게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의 발열을 처리하는 이 액침 냉각 관련주로 3S 코리아 잡아주셨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한미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아까 방금 전에도 이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좀 잡아봤는데 이 종목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3거래일 전에 하나정밀기계 쪽에 이슈가 나오면서 6월 3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저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눌렸을 때 계속 사고 싶어하는 매수세가 계속 붙는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근거로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TC본더 1,500억 원 정도를 추가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규모로 치면 단일 규모로는 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뜻은 무엇이냐면 현재 SK하이닉스가 TSMC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결국 HBM 쪽에서 리더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HBM 쪽에서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TC본더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수주를 받은 것에 이어서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증설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둔다면 결국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정밀기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미반도체와 좀 결이 다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HBM3이고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아직 테스트용이고 3이다 보니까 결국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약 7가지 정도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인데 열이라든지 혹은 진공 관리라든지 결국 수율적인 측면에서 결국 쓸 수밖에 없는 건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적 1분기 HBM 실적이 반영되면서 좋게 나왔어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받았던 수주 물량을 좀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SK하이닉스의 수주를 받게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밸류가 비싸다고 할 수는 있지만 과연 몇 년 뒤를 바라봤을 때 현재 주가가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지금 눌렸을 때마다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미반도체 오늘 SK 수주 이슈로 좀 힘을 이미 받았는데 독보적인 기술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라면 실적도 뭐 계속해서 든든하게 뒷받침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이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인 현대로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로템 5월 중에 외국인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LA 교통국의 네. 이제 전동차 납품과 그리고 장기 계약을 맺게 되면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6월 3일부터 이제 2033년 4월 25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장기 계약을 수주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LA 카운티 교통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동차 그리고 이제 완성품과 부품품 납품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지금 이 LA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가라고 살펴봤더니 2028년도에 이제 LA 올림픽을 좀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로스앤젤레스 지역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한인타운 여기도 좀 유행이 있고 그리고 할리우드가 또 이제 확장성을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수주를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초에 현대로템이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제 6억 6,369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688억 정도의 전동차 공급 계약을 이제 이미 따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수주가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껏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이 방산 쪽에 그리고 이제 수소트램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다면은 이 전동차 부분에서 인프라를 좀 확장하는데 기대가 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급하는 전동차도 아까 제가 살짝 언급드렸던 이 LA 다운타운과 할리우드 북부 구간까지 총 26km를 운행하는 코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타운에서 코리아타운까지 또 구간을 한 10km 정도 운행하는 D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라인에서의 어떤 이제 자부심들 좀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 시장이 좀 시들시들하다가 다시 한번 좀 반색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이 지금 폴란드 내에서의 이제 현지화 부분을 좀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2차 계약을 통해서 이제 폴란드에 총 1000대의 K2 전차를 납품한다. 이 소식은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폴란드 정권이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집권 중인 정당하고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뭐 소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바뀌었던 폴란드 농민당 측에서도 현대로템과 진행했던 법적 계약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현지에서의 생산 가동을 이제 착공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K2 전차와 그리고 이제 폴란드 전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실제 이제 운영하는 전투 시스템이나 전투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통합하는 부분들이 이제 최고의 핵심이다라고 지금 이제 현재 서준모 현대로템 이제 유럽법인 상무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는 사실 뭐 LIG 넥스원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탄약하면 뭐 풍산 이렇게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현대로템이 지금 발판을 삼고 있는 이 폴란드 내에서의 어떤 입지들 그리고 생산 기지의 전진화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풍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mm 탄 이것도 어떻게 보면 K9에 최적화되어 있는 탄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수출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K2 전차 PL 버전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뭐 풍산에서 생산하는 뭐 탄약뿐만 아니라 뭐 나토탄까지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좀 적응력을 좀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방산 실적들이 이제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유럽에 다시 한번 발판을 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실 때 현재 주가는 사실 수소 부분은 오히려 지금 뭐 두산 퓨얼셀이나 현대차 쪽에서 먼저 이렇게 좀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소 부분에서는 좀 소외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램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제외적으로 돼 있지만은 전동차 부분에서 실적 개선세 가 앞으로의 2분기, 3분기 실적을 좀 더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현대로템이 미국 전동차 시장에 대규모 납품을 한다라는 이슈로 오늘 좀 힘을 받고 있는데 우리 방산주의 폴란드 시장의 실적이 아주 중요한 만큼 현대로템이 폴란드에도 현지 솔루션을 적용하면서 이러한 힘이 K방산의 전반적인 힘도 좀 지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로템 오늘의 상승세로 이러한 수급세로 어떻게 더 상승세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체크해 볼 종목은 바로 우양입니다. 우양 뭐 냉동김밥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 힘을 받고 받다가 결국 이렇게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우양 같은 경우가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출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여부입니다. 그동안 냉동 핫도그 쪽에서 이슈를 많이 받아왔다면 이제 냉동 김밥 쪽에 대한 수출 확대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냉동 핫도그에 대한 수출로 인해서 수출 비중이 5%에서 11%로 확대가 되었는데 최근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SNS라든지 틱톡을 보면은 냉동 김밥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건이라든지 특히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결국 그쪽에 대한 인기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양 같은 경우 지금 단기간에 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한 모습들이 있어요. 약 2배 정도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제가 이데일리에서 오전 시간대에 우양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5,000원일 때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 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은 좀 주의를 해야 하는 단계가 맞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자동차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결국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결국 수출 데이터가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연달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양 같은 경우가 좀 5,000원, 6,000원 라인대에서 좀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었을 때 기관의 매수세가 좀 계속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결국은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 3거래일 동안의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평선이 꺾이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접근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양이 수출의 힘을 받으면서 상당한 양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식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김밥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 K푸드의 인기가 점차 좀 퍼져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양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기관의 매수세가 실질적인 이익과 좀 연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만큼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 계속 고려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신중하게 종목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작년 후반부터 일종의 전기차 캐즘이라 그러죠. 이 성장기 속의 침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전기차의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가성비 요소에는 가격이 내연기관차의 2배, 또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보조금은 줄어들고 또 충전 전기비는 늘어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차 화재 등 여러 건이 발생이 되면서 부정적인 요소가 커지고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가성비가 떨어져서 캐즘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작업이 중국산 전기차,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기아 EV3도 이 중저가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아마 이런 흐름들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캐즘은 한 3, 4년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전기차의 가격을 낮춘 이 대중 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3, 4년 이후에는 보조금 없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비슷해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당분간의 흐름은 중저가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수요를 따라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매년 이제 충전 인프라는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3, 4년 이후에 만족이 되면서 이 3, 4년 이후에는 전기차의 주도권을 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산 저가 전기차를 견제하는 것은 현대기아차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장에선 중국산 전기차랑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지금 미국 쪽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 이전을 지금 신규 증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것 자체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한국차에 대한 견제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용이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국내 밸류체인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미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고용도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밸류체인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코스트 측면에서 좀 불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입니다. 170만 대 신차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은 시장이어서 테스트 베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4대 중에 3대를 수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양대축이 미국과 유럽입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자동차의 중심, 규모도 크면서도 여기서 입등된 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미국 시장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흐름은 상당히 국내 자동차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규제, 자국 우선주의가 많아지고 있고 보조금도 여기에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좀 봐야 되고요. 또 트럼프 리스크도 앞으로 오기 때문에 플랜 B, 플랜 C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자국 우선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림이니까 잘못하면 국내 산업이 미국 공장으로 넘어가면서 국내가 산업 공동화가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국내가 노사 분규라든지 부정적인 요소가 커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얼마큼 노력하느냐 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 또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요새 유럽도 그렇고 핵심 원자재법이나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이런 나쁜 제도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5년, 10년이 안개 속이라는 거죠. 지금이 산학 연관의 노력, 특히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 이제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노사의 안정화도 중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방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규제는 너무 많고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도 없어지고 또 국내의 부품이나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모빌리티가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더더욱 정부의 역할, 규제, 제도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 요새 뭐 보면은 법인세부터 상속세부터 국내에서 산업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노조는 강성 노조로 글로벌 시장에서 악명을 떨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서로가 상생하는 그림도 필요한데 그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호실적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뭐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글로벌 수요가 지금 상당히 예상보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차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시장 수요도 예상보다 강하고 또 이번행 쪽에서도 특히 뭐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판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아무래도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환율에 굉장히 실적이 민감합니다. 근데 현재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1,400원 후반까지 올라오면서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환율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시적 개선도 지금 누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제 원가 하락.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가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약 반년에서 그 이상의 시차를 두고 원가 하락분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 개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중 환원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주중 환원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배당 중심으로 주중 환원책을 펼쳤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중 환원책을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스탠스는 만약에 이제 올해 예상했던 실적보다 초과 어떤 달성하는 해 그런 해에는 그 초과 달성분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안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대가 되는 게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인도 지역에서 IPO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 법인은 IPO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가 재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추가적인 어떤 주주 안정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 전기차 가격의 40% 차지하는 배터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배터리는 이 서방,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NCM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또 중국을 비롯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030년이 넘어도 전고체 배터리는 그림의 떡, 일부분만 역할을 한다는 거고 주로 NCM과 LFP의 양대 전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FP 배터리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발전을 하고 또 리튬 이온 배터리, 즉 NCM 배터리는 하이니켈, 또 예를 들어서 이 망간 프리, 또 코발트 이 프리, 또 망간 리치라 그랬죠. 이런 형태로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이제 리튬 황이라든지 리튬 메탈 배터리 등 이런 진보를 향해서 여러 가지 배터리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도 NCM과 LFP의 양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관세 폭탄이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보복 관세를 통해서 점차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태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전체적으로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을 얼마만큼 잘 타개하느냐, 슬기로운 어떤 냉철한 판단과 어떤 흐름을 상당히 좀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더더욱 앞으로의 5년, 10년이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한 역사는 아마도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고요. 특히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직접적으로 바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많은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글로벌 체들 모두 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많은 베팅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성능 개선을 약속을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또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또 성과를 이어준다는 보장이 없고 미국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쪽으로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또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이게 과연 정말로 된다면은 좀 게임 체인저가 되겠지만 하지만 그런 만큼 또 현실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상용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이제 중국은 뭐 배터리부터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불법 보조금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가격을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아예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거든요. 이 부분은 뭐 유럽으로 상당히 지금 넘어가고 있고 또 25% 관세 미국에는 아직 전기차가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지만은 폴스타라든지 또 우회 전략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작년부터 전기차와 배터리가 과잉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 전기차와 더 치열한 싸움이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1위는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그룹 순위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미래 전기차의 주도권을 흐름이 생긴다 그러면은 BYD가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차와 중국 전기차가 치열하게 싸우고 이 속에 테슬라도 아마 있을 거고요. 현대차 그룹도 넘버3 속에 있겠지만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이미 중국한테 많이 밀려가고 있어요. 대중 모델은 이미 중국이 품질 대비해서 가격,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 또 자율주행 쪽도 중국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특히 알고리즘이 중요한데 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중국이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연구비도 부족하지만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아직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우려감이
좀 걱정거리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에 대한 고민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시행해야 될 시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반기 탑픽으로 현대차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실적 측면에서는 기아가 더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 또 둘이 비슷하죠. 현대차랑 기아차랑 시가총액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고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기아보다 조금 더 싼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거의 PBR 1배 정도에 근접해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0.8배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하반기 때 인도 IPO를 통한 자산가치의 재부각 그리고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을 고려를 하면은 PBR이 더 낮은 현대차가 주가 모멘텀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실적은 좋다. 하지만 현대차가 낮은 PBR 그리고 추가 주주 환원책 측면에서 더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제 우리 완성차 시장 안에서도 투자 시장 안에서도 이 자율주행 시장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은 모빌리티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을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총 6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레벨 2, 이 시스템이 조향과 가감속을 수행하고 모니터링과 비상 조작은 운전자의 몫으로 진행이 되는 자율주행 수준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레벨 3, 4에 거쳐서 5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될지 이 기술의 발전을 계속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미래지향적인 개념 같긴 하지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자율주행은 2010년에 테슬라가 상장한 이후에 2015년에 오토파일럿 기능이 탑재된 이후에 2016년 정말 폭발적인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로 그 전환이 다소 좀 빠르게 일어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2018년에 이 자율주행 우버가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이후에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원래 계획했던 완전 자율주행차 플랜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주행차 시장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더 강력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구 구조상 그리고 이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상 이 미래의 완성차 판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수익원으로는 완성차보다는 이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의 수익 구조를 좀 강력하게 찾아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받아들여야 하는 이 자율주행 시장 생각보다 더 긍정적인 성장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2년에 1,217억 달러의 시장 규모였던 데 반해서 지금 2030년에는 1조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고요. 수요 역시나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라면 우리 투자 시장 안에서도 계속 집중해야 한다라는 요인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할까를 확인해 본다면 이 작동 원리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작동 원리를 체크해 보시면 인지부터 판단, 제어 이 순서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지에서 필요한 센서들 그리고 판단과 제어에는 AI나 머신러닝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섹터가 좀 이슈화해서 흘러가게 될 텐데 각종 센서부터 AI 머신러닝까지 그리고 이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나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센서 퓨전이라던가 AI, 3D 맵, 보안 통신 관련 종목까지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주로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HL만도, HL홀딩스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보이고 있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넥스트칩과 같은 종목들도 간접적이지만 함께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자율주행의 기술 그리고 해당 관련주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섹터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온리움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잘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또 이렇게 흥미롭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조미 소장님이 최근에 가지고 오시는 기업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아이폰 관련주를 가장 먼저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근데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 걱정이긴 한데 네. 그 아이폰 관련되는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를 하는 게 이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거든요. 그래서 2024에 대해서 이제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서 iOS 18과 그리고 AI 전략 등의 이제 공개가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플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관점으로 오히려 종가 매매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벤트 하나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이게 제 이벤트 하나로 보기에는 좀 몇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 15의 경우는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는데 네. 16의 경우에는 지금 AI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슈가 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차기 모바일 운영 체제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OS 18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챗 GPT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오픈 AI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계약에 대한 추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전부터 계속 좀 나왔는데 지금은 그 석유 시추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묻혔거든요. 묻혔는데 이 내용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는 챗 GPT-4 5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가 애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슈로만 끝날 게 아니라 9월에서 10월 때 그 아이폰 16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내용이 나올 그때는 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 이슈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계속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의 경우에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슈가 부각되지만은 9월까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LG 이노텍, BH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픽 있으실까요? 탑픽은 뭐 아무래도 BH 쪽이 좀 나은 것 같고요. 네. LG 이노텍은 워낙 이제 속썩였던 그 내용들이 많다 맞아요.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BH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6월 10일에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벤트 플레이 관점에서도 사실 괜찮다. BH 종가 매매가 좋을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HBM 관련해서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역시 급락은 기회다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기다리면 좀 이제 기다림이 길어지는데 막상 기회가 오면 좀 손이 안 가는 상황인 것 맞아요. 같은데 오늘의 흐름을 보니까 역시 이제 내가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필요하다. 그리고 뭐 당연히 지금 사는 건 무리가 있고 조정이 온다면 좀 반드시 매수하자 관점에서 두 가지 종목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월부터 출하가 시작돼서 2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인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HBM3의 비중이 HBM3를 상회해서 디램 믹스 개선이 발생을 할 전망이고요. 이제 수율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또 AI 서버향 수요로 인해서 HBM 이외에도 이제 AI 학습 및 추론 시장 확대 과정에서 이 ESSD의 수혜 역시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반 레거시의 이제 수요 회복세가 동반이 되면서 실적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특히 HBM 업종 내에서는 여전히 최선호주인 건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무리 앞으로 갈 주식이라도 해도 우리가 이제 잘 사야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하이닉스는 오늘 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조금 조정이 온다면 18만 원대에서는 좀 무리가 없게끔 담아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와 비슷하게 한미반도체도 최근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또 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TC본더 주요 메모리 업체로부터 이 TSB TC본더의 이제 메인 벤더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HBM 캐파 증설과 또 스택스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TC본더의 수요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선도 업체향 이런 공급 레퍼런스도 후발 업체들의 장비 요청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뭐 글로벌 고객사들도 앞으로 더 확장할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제 공식
공시를 보니까 SK 하이닉스 대상에 한 1,500억 원 가까운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TC 본더의 매출이 이제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수주에 힘입어서 올해 약 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한 3천억대 후반 이상으로 대폭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같이 좀 달리는 말이 결국에는 이제 숫자가 잘 빠르게 많이 찍힐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은 이제 조정이 와도 더 갈 캐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하자.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14만 원대가 온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꽤 안 좋은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젠슨황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어떤 서류에 따르면 이미 약정된 그 조건에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도달을 하게 된다면 젠슨황의 주식을 좀 덜어내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장중에는 3% 이상 하락세 나왔다가 결국에는 1%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업황에 대한 좀 투자자들의 굳건한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사실 이를 대변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혜림 대표님께서는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꼭 하나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만 지금 좀 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20만 원대 뚫어냈지만 18만 원대까지 조정 오면 그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 이상의 상승세 15만 원대까지 진입했는데 14만 원대가 오면 그때는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실 만한 의견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갤럭시 폴더블 폰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앞서서 애플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약간 핸드폰 관련 다 가지고 오셨네요. 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신규 네. 접근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좀 가져온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다음 주 때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다음 달 10일에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폰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갤럭시 관련된 이슈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폰 판매량 1위에서 3위가 모두 이제 갤럭시 S24 시리즈가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만큼 이제 먼저 이제 뭐 침투를 했으니까 그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샤오미의 경우 이제 4위로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제 아이폰의 경우에도 뭐 폴더블 폰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은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갤럭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플립과 그 폴더 이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슈는 충분히 크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 플립과 폴드를 좀 공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Z 폴드 6와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플립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좀 약간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네. 인터넷 중에 이제 와이파이 7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외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슈도 좀 같이 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나와봐야지 알기 때문에 이 이슈보다는 결국은 언팩 행사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7이 지원이 안 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빠르게 인터넷이 잘 되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부분들이 아니고 외신에서만 추측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공개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세경 하이테크와 파인 엠텍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세경 하이텍의 경우에는 폴더블 특수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에 2019년부터 독점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이외에 지금 다양한 폴더블 가능성이 있는 필름을 선행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수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아이폰이 폴더블 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복 수혜에 대한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세경 하이테크는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파인 엠텍이라는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파인 엠텍의 경우에는 폴더블 그 OLED 디스플레이 모듈인 멀티플레이트라고 해서 이게 지금 내장 힌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좀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긴 한데 삼성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G 시리즈의 경우에는 외장 힌지와 내장 힌지로 좀 나뉘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 때 좀 어렵긴 하지만 내장은 동사 위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외장의 경우, 그 외장인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KH 바텍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좀 주도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동사가 외장인지의 공급망에 대해서 이연화 업체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동사가 내장과 외장 같이 다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이 기업은 그러면은 이 폴더블 폰 끝나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기차 모듈 하우징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양산을 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목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동시에 수혜를 같이 받게 된다 한다면은 올해 실적에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파이낸텍의 경우에는 지금도 관심이 유효하고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 외장인지 중에 수익성이 더 나은 건 어떤 거죠? 아무래도 저는 내장인지라고 좀 보기는 하는데 네.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그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좀 어느 정도 이슈가 크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세경 하이텍의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 아이폰이 진짜 만약에 폴더블 폰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 하면은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동사가 굉장히 좀 더 나중에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점희 소장님께서는 오늘 애플 관련주 그리고 갤럭시 폴더블 폰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핸드폰 관련주가 꽤 오래 쉬어갔는데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 안에서 조선업 13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상하는 그 사이클 주기보다 10년이나 빠른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친환경 규제 때문에 선박 교체 수기가 조금 더 빨라지면서 이 슈퍼사이클 진입에 더 한 걸음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인데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해 보니까 그 예상보다 하반기 시장의 흐름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일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에서 좀 힘듦을 겪고 있었던 게 바로 인력난인데요. 인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좀 좋은 인력을 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부분에서는 해소 국면에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력 증가하면서 이 공정이 정상화되면서 이 매출이나 실적이 더 유입이 잘 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는 외국인 채용 규모가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직영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공정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 일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건 이 평균 급여를 증가시키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이 직영 인력을 증가시키는데 또 일조를 한 상황입니다. 이 덕분에 인력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게 됐고 이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통해서 실적 측면에서 그리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호황기를 맞이할 가능성을 더 한 걸음 빠르게 당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또 다음 이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 예상보다 더 좋은 이슈로 끌고 있는 게 바로 이 경제 매크로 지표입니다. 이 경제 상황, 경제 전망이 예상보다 더 좋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OECD 경제 선행 지수가 18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흐름 안에서 유럽과 중국 중심의 경기 회복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조선업에 가장 먼저 좀 자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이슈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또 하반기 조선업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금리와 원가입니다. 우선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다른 G7 국가들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그 금리 인하 첫 시작이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선가의 추가 상승은 좀 제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 원가가 좀 소폭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상반기에 후판가 상승이 진행되었지만 수입산 후판 가격이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원가 자체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하반기 조선업의 그 전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조선업, 어떤 기업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우선 조선업 빅3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분기에 이 빅3 기업이 동시에 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흐름이 2분기에 조선업을 강력하게 끌어주는데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지금 2분기 그리고 하반기 흐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하반기 매출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는데 특히나 해양공사에 착수한 점이 이 실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1위 조선소 면모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건데요. 이 잔고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위치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이 수주 측면 덕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정 정상화, 이 인력단에서 잘 해소가 됐기 때문에 공정 정상화에도 속도가 계속 붙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D현대미포 같은 경우 1분기, 2분기에는 아직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3, 4분기쯤에는 4분기, 늦으면 4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미 수주 잔고가 탄탄한 상황이어서 이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4분기 시장 안에서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엔진까지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이 조선업을 단단하게 뒷받침해주지 않을까, 하반기 시장 더 호황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러한 기업들 어떠한 흐름 가져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섹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 제약바이오입니다.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의견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 ECB와 캐나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서 뭐 미국 국채 금리도 빠지고 이제 뭐 올해는 정말 금리 인하가 이뤄지겠다라는 기대감에 다시 또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힘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를 볼 때 그래도 항상 대장인 알테오젠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인 머크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피아주사 이 독점 사용 계약 맺은 이 알테오젠이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로열티 확대 기대감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가총액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열린 이 글로벌 3대 암마켓 미국 아스코에서 알테오젠이 이제 미국 머크와 독점 계약 체결한 이 키트루다 피아주사 제형이 좀 부각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 머크와 로열티 포함해서 한 1조 4천억 원의 규모의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올해 9월에 삼상 종료 및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텍이 이룬 계약 중에 가장 많은 매출액을 달성할 계약이라서 좀 기대가 되는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주가에 상승한 가치 대부분이 이제 키트루다 SC에 대한 미래 가치가 반영된 영향이 있는데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조금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니까 요즘 목표 주가가 한 3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동반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탄력대로라면 충분히 이제 목표 주가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너무 많은 주식들이 있겠지만 요즘은 사실 대장이 힘을 받고 크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계속 지속해서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또 미국 시장을 보니까 조용히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름 계절적인 수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 비만 치료제도 사실 지금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계속 신고가 행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주도 같이 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펩트론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이 작년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꽤 큰 기나긴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작년 여름 최고 주가 한 47,000원 정도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비만 치료제는 매일 또는 주 1회 투약하는 조금 번거로운 방식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펩트론은 1개월 이상의 지속형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글로벌 업체들과 물질 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또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제 1개월 지속형 이 제제에 대한 펩트론 기술 이전 여부가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펩트론이 이것에 대한 개발에 성공을 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가 조금 약물 전달 플랫폼 강국으로 거듭날 것 같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 이 비만 시장 규모도 꽤 커지고 있고 대장
대장주인 일라이릴리의 주가 흐름도 좋으니 우리나라는 이제 제약바이오 측면에서 이 비만 당뇨도 또 빼놓지 않고 펩트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이런 비만 당뇨주가 관심이 있는데 펩트론은 조금 주가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주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한미약품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 윤 대표님의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지금 잘 가는 대장주 조정오면 사자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기업은 알테오젠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주가 거의 뭐 20% 가깝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조정 시에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 또 비만약 관련해서는 펩트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괜찮다. 이전에 전고점이었던 47,000원대까지 본다라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입니다. 오늘 이 기업도 뭐 3% 가깝게 상승세 16,3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좀 변동성이 큽니다. 17,99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내려온 상황인데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가 많고 오늘 시장에서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종가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Y랩은 계속 좀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웹툰 제작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 IP 기반의 제작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 웹툰을 좀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관성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연관성보다는 결국 네이버 웹툰주로서는 이 동사가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이버 웹툰이 동사의 지분을 9.5% 갖고 있고요. CJ ENM이 9.49%의 지분율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계점을 좀 상당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지급 수수료가 3배 가까이 좀 증가를 했던 이력도 있기는 하지만은 매출 성장이 좀 약간 더딘 편이라 그 흑자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은 여기 이 기업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보신 거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슈에 따라 접근을 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보다는 결국은 네이버 웹툰이 그 미국 나스닥에 대해서 상장 절차를 착수를 했던 것이 굉장히 좀 주요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달 31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 주죠. SEC의 IPO를 위한 그 증권 신고서를 좀 제출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주관사가 저는 그냥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JP 모건 그리고 에버코어 등을 통해서도 좀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착수를 한 것이지 아직까지는 지금 좀 그 스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주 뒤나 다음 주 정도 때 한번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교육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슈가 나올 것 같고 과연 여기에서 상장을 언제 하는지가 좀 시기가 제일 중요한데 네. 이번 달 말 아니면은 다음 달 초 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는 상장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투자 방식으로 좀 접근할 때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Y랩의 특이사항이 동사가 이제 작년 7월 20일 때 상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 때 이제 공모가가 9,000원이었습니다. 근데 9,000원인데 현재 구간을 보면은 물론 이제 주가는 높은 편에 속한데 이게 7월 20일 그러니까 이달 그 다음 달 정도 때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보호 예수 해제가 되는데 약 한 380만 주 가량의 최대 주주 등의 보호 예수 기간이 이제 한 달 시점으로 다가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달 조금 남은 시점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상장에 대한 그 네이버 웹툰에 따른 상장 스케줄에 맞춰서 이 보호 예수가 이제 풀리게 된다 하면은 그때 좀 에시트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보호예수 해제 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더 위가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정 주가를 좀 생각을 한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만 한 3,000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매매가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Y랩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으로도 지금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벤트가 좀 확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Y랩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방산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진짜 실적주는 방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발 수혜 업종이 우리나라 섹터가 굉장히 흐름이 좋죠. 이제 화장품에 이어서 방산도 미국 덕분에 이제 기업 가치가 상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이 미국 진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태 지역과는 다르게 미국에 수출한다면 1,000조 원 규모의 무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하반기를
상위를 노려본다면 지금 조정 중인 방산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대장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제 인적 분할이 마무리가 되면 방위 산업 역량이 더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이제 이미 베스트셀러인 이제 K9 자주포를 넘어서 뭐 장갑차, 천무, 탄약, 잠수함, 뭐 위성 등 수출 전선이 넓어지는 효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2분기부터는 이제 이 수주 기대감이 유효하다, 실적 전망이 뚜렷해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거래 전에도 지금 최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조정 중인 모습을 보이는데,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방산주를 보실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관심 종목에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조미 소장 그리고 윤혜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석유 관련 시추 이슈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이제 한국석유가 좀 대표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 12, 13%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향후에 석유 매장량에 대한 확인도 계속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시계열상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TC 본드 장비를 1,900억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엔비디아 관련된 선점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면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던 시장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조금은 힘을 못 쓰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도 어느 정도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한 3거래 연속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5월 전기차 업황 데이터도 굉장히 좀 잘 나왔었고, 실제적으로 EU 관련된 중국 전기차 관련된 관세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한국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한 수혜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서서히 좀 돌고 시작하면서, 일단은 5월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6월이나 7월 달에 관련 데이터도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반등의 자리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다지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라 좀 생각하는 흐름에서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바이낸스입니다.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관련된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ST팜 그리고 바이낸스와 같은 회사들이 향후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어차피 바이낸스는 그동안 사실 CMO 관련된 고객사가 사실 마땅하게 큰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2021년 11월이죠. 그때 셀트리온과 같이 CMO 관련된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이 올해 북미 시장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원래 올해 상반기까지 FDA 실사가 남아 있는데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아마 조만간 바이낸스 관련 송도 공장을 지금 아마 FDA 실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통과되게 되면은 이제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제 셀트리온 고객사를 통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CMO 업체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강한 상승 흐름 나왔지만은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흐름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7일 금요일 시장,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라이브의 정재훈 대표님, 아펙스 파트너스의 예병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시장 상승세로 시장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오늘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좀 체감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차 전지 쪽 섹터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뭐 특히나 양극재 쪽의 기업들이 금일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체감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유전 쪽이라든가 뭐 화장품 쪽, 그리고 전력 쪽 이런 쪽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하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종목장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따라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저가에 좀 받아야 될지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시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서 눌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줍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금요일 시장 오늘 2차 전지도 반도체도 힘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시장의 상승세는 좀 체감하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 양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 모두 1%대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1.16% 상승하며 2,72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더 키우고 있습니다. 1.83% 상승하며 8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어떠한 수급 동향 보이고 있는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 압력 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오늘로써 이거래일째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강력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6거래일째 담아내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7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금요일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아주 강력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와 기업들이 강했고 약했는지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식품주 그리고 줄기세포 쪽 강했고요.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원격지료, 백신 쪽이 강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바이오가 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도 오늘 반도체도 꽤 강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쪽, 설계 쪽 모두 다 강했고 업종 상위별로 봤을 때는 그룹지주 쪽이 오늘 3.6%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3.4%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오늘 시장은 좀 이전보다는 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2,722선까지 올라갔는데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강하게 살아났고요. 지금까지 테마격으로 좀 움직였던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가스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그 거래 대금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갔고 이와 함께 코스피 지수가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심지어 코스피보다 더 강했는데 오늘 시장 코스닥 지수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장보다 무려 15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86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SK하이닉스가 7%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로부터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역발상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뭔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한미반도체 계약 공급 소식을 통해서 추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쪽으로 오히려 더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7%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 무려 20만 원대 넘어서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오랜만에 20만
20만 원대 다시 회복했는데 20만 7,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올랐지만은 삼성전자는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전체 지수가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전자 약보합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LG엔솔 쪽으로도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2% 넘게 상승하면서 35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 오늘 시장 사실은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와 LG엔솔이 이끄는 장이었다라고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이름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 KB금융 모두 다 강했습니다. 특히나 KB금융과 같은 금융사들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흐름 보여줬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시장에서는 저점 매수 들어왔습니다. 1.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이 확실히 강했던 이유는 에코프로 BM부터 알테오젠까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급등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려 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22만 원대 진입하면서 거래 마쳤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8% 이상의 상승세. 2차 전지 쪽이 오늘 시장에서 저점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전보다는 좀 살아났고 오래 쉬어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알테오젠은 13% 이상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26만 9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만 HLB, 엔캠은 좀 부진했고요. 엔캠 무려 5% 이상 빠졌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삼천당 제약이 오늘 시장에서 2%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크게 실렸다라는 게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리노공업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는 사실상 거의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시장 예상보다 더 강력한 힘을 유지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다음 주 월요일 시작일 텐데요. 이러한 흐름 월요일에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예상보다 더 강하게 1%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월요일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만기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FOMC도 일단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경계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게 지수주들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이 파생 포지션을 좀 보게 되면 하방으로 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좀 베팅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좀 찾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제 FOMC가 이제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유럽은 일단 금리 인하를 했고요.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나오게 되면 반대로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 쪽에 있어서도 독점에 대한 부분들 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죠. 거기다 또 액분까지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단기 고점 영역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주도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쪽 섹터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도 원유 유가 쪽에 있어서 상승을 했었죠. 유전 쪽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대신에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저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SFC 관련주들이라든가 신재생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도 나쁘진 않다, 좋아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범위가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 HBM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낸드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액침 냉각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뭐 LG전자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60원짜리대를 이탈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탄력적인 흐름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종목장은
더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뭐 일정이 많습니다. 경제 지표도 있고 FMC 뭐 점도표까지 체크해야 되는 이슈가 많은 만큼 변동성도 좀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을 좀 단기 고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중소형주 위주의 흐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까지도 좀 집중해 보시면서 다음 주 함께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다음 주 월요일은 좀 어떻게 대비해 보면 좋을까요? 이게 참 지금 시장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전문가들도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이게 지금 장기로 들고 가자니 미국의 이제 어떤 대선 전 버블 현상이 너무 뚜렷하니까 이미 사실 언제 꺼져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 지금 버블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만약 미증시가 급락이 나오면 우리 증시가 과연 버텨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 우리 증시는 그동안 오른 게 없어서 버텨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급격한 매도세를 보면 미증시 선거 전의 버블 현상은 지금 나와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정 대표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환율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어디에 자꾸 몰리느냐 하면 중대형주 위주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시장이 보면 지금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좋았지만 평소엔 중대형주 오늘 코스닥 시장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조차 중대형주로 몰렸거든요. 이거는 지금 중대형주가 단기 매매하기에 적당하다는 시장의 어떤 해석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해석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 환율에 대한 부담감, 두 번째 미증시 버블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확산 우려, 이게 뭐 없어진 게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시장의 발목을 딱 잡고 올라갈 만하면 발목 잡아가 내리고 올라갈 만하면 발목을 잡아서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올라가는 종목 따라 붙으면 어김없이 물립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떨어져 있는 종목을 잡자니 불안하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심은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지금 시대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게 뭐냐면 로봇, 반도체, 식음료 쪽 이런 쪽이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적을 꺾을 수 없고 성장성을 꺾을 수 없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다음에 지금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도 지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이 시간대 설명을 드렸습니다. HBM 걱정할 필요 없다. 걔들 엔비디아가 오히려 지금 매달려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모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 중심에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 식음료. 이게 K푸드에 대한 열풍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결국은 꺾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순환매되고 있다. 그 순환매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우리 시장이 정말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리스크가 보이기는 하는데 이럴 때는 단기 측면으로 실적이나 성장세가 좀 탄탄한 기업들 순환매에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 집중해보면 좋을지 공략주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재훈 대표님께서는 CIS 잡아주셨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낙폭과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극재 쪽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죠. 근데 오늘 최근 들어서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 PNT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CIS 같은 경우도 똑같은 2차 전지 쪽 섹터, 장비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장비주들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중순경에 15,000원까지 올랐다가 30%가 빠져버린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느냐? 그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고 이 CIS 같은 경우는 국내 3사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있어서의 고객사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PNT 같은 경우는 수주잔고가 1조가 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먹거리가 좀 계속 향후 먹거리가 많다라는 건데
CIS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를 좀 확인해 보니까 거의 1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 9,800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좀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그만큼 먹거리는 좀 충분하다, 실적은 좀 잘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실적이 좀 좋고 성장을 해 나간다라면 주가의 반등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뭐 1차적으로 한 13,000원 정도 잡아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뭐 최근에 저점 자리대죠. 1,5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괜찮기 때문에 손절가는 1,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IS 목표가 13,000원으로 상향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께서는 또 GST를 잡아주셨어요. 네. 액침 냉각주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가 인기 그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은 적층 구조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반도체 국가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적층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러니까 언라이벌한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적층 구조에서 가장 문제는 발열입니다. 결국은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이제 뭐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순행식을 쓰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냉각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AI가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발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가장 선 문제예요. 선 문제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침 냉각 쪽이고 반도체 장비 쪽이기도 하면서 후공정 쪽에서는 로봇 케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회사는 미래 성장성이 확실하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은 박스권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했다시피 최근에 시장이 좋아도 길게 들고 가지 않는, 그리고 나빠도 결국은 뭐 어느 정도 바닥권 영역, 즉 지금 반도체 쪽은 분명히 이게 바닥을 다진 형성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매수해서 짧게 보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략은 다음 주 시초가 정도 공략해서 목표가는 한 49,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2,3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뭐 AI 반도체 시장 안에서 전력 효율을 높이는 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종목이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나 성장세도 좀 탄탄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또 가격적으로 포인트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호주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동해가스전 공동 탐사에서 철수하면서 유망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드사이드는 탐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는 광구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드사이드가 포기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개발 가능성을 정부가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산업부는 우드사이드는 시추를 본격 추진하기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했기 때문에 장래성에 대해 평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 고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젝트는 성공률이 약 20%로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며 지질학적으로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제반 요소들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공공기관들의 재무 구조는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1년 새 부채가 더 늘었고 재무위험 기관들마저 부채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328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58%인 18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했고 이자 비용은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재정사업 확대 등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은행권의 기업대출 영업 강화와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증가로 인해 지난 1분기 산업대출이 27조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13조 9천억 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말 제조업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4분기 말보다 1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화학 의료용 제품과 전자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서정석 한은금융통계팀장은 전체 사업대출금 증가 배경에 대해 예금은행 중심으로 기업대출 영업이 강화된 가운데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더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